저희가 오늘 정치 이슈를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로 좀 갈래를 쳐봤습니다. 자, 이번엔 대선 움직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요, 대선 경선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6월부터 경선을 해야 한다. 9월에 후보를 뽑으면 이런 당원 당규가 있는데, 그런데 경선 연기론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들이 전원이 합의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동의할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모든 것들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요. 당이 정하면 우리가 따라야죠. 평론가님, 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한테 유불리가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 연기해서 좋을 건 없죠. 사실 네. 지금 지지율 측면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6월부터 경선을 시작하고 9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면 이 지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이 대선 후보 확정 일자를 9월이 아닌 11월이나 12월 연말로 미루자고 하는 건 표면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이 12월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자는 것도 있지만 친문 내부에서 다른 후보가 클 시간을 좀 주자. 아하,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세균 전 총리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일부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의 대중적인 인지도나 지지율이 높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고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강재 의원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다른 후보들이 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대 반 이재명 후보군이 어느 정도 단일화 과정을 내부에서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친문의 어떤 후보를 한번 내보겠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순순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아이디어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이걸 본인이 나서서 반대하게 되면 약간 좀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마 대놓고 나는 경선 그대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못하고 있지만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는 불쾌해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어서요. 당대표 누가 되건 간에 대선 경선 일자를 조정하는 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 일자 조정 문제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친 이재명계 대 친문계 사이의 다툼이 과거 대선 경선 때처럼 좀 치열하게 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선 조정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같이 지켜봐야 되는데 이 경선이 언제 치러지던 간에 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조금씩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출발은 해야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일명 빅3라고 할까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과연 정말 공식적인 이 출마 선언을 언제 할까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 연기론이 이제 불거졌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 안정성, 예.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게 네. 이미 이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원 전체가 동의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당이 늦게 하니까 우리도 전략적으로 늦게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후보를 너무 늦게 이렇게 선출하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후보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검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전에 뽑게끔 돼 있어요. 선거법적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너무 늦게 뽑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9월에 한다 그래도 지금 6개월뿐이 안 되거든요. 내년 3월에 선출이 돼야 되면 이 대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선상이라 그러면 네. 이 후보들도 후보군으로 지금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분들도 너무 늦게 이렇게 사실상 본인의 어떤 이 출마의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저는 6월달, 7월달 네. 이 정도쯤이면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만약에 경선이 미뤄지건 미뤄지지 않건 이 나머지 이 세 후보, 빅3라고 소위 불리니까요. 이 빅3의 앞으로의 전략은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어떨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 말기부터 굉장히 목소리가 강한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발 주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퇴한 이후에도 사실상 지지율이 그렇게
큰 폭으로 지금 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탑독을 때리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선두죠. 선두를 때려서 사실상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어떤 지지율, 답보 상태에 있는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을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아웃사이드 복싱이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교수님의 분석대로 한번 여권 대선판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분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침묵의 시간이 조금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변호사님. 그래서 언제쯤에 정말 목소리를 낼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윤 총장은 이제 측근을 다 종합 좀 정리해 보면요. 측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종합해서 이제 제가 판단해 보면 네. 야구로 이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구로요. 야구요.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네. 첫째는 이제 구원투수인데 언제 등판할 것이냐. 아하, 네. 등판 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 유니폼 빨간색을 입을까? 아니면 이게 제3지대 하얀색으로 갈까? 유니폼 색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민은 지금 이게 윤 총장은 법치, 정의, 공정, 직구만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투수는 슬라이드나 변화구나 다양한 외교 안보 여러 분야, 경제 이런 게 콘텐츠를 기르는 전략. 예, 이 세 가지가 지금 고민 중인데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등판 시기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아, 늦어집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야 지도 체제가 정비된 후에 나온다. 여권은 벌써 이게 5월, 6월에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야권이 중요하잖아요. 네. 야권이 이게 전당대회가 5월 말이나 늦어지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제 야권에 어떻게 개편되는가 당대표가 이걸 이게 보고 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옷 색깔은요. 당분간 이게 빨간색으로는 안 놓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모르냐는 국민의힘으로 거죠? 가면 네. 지금 이게 지지율이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제3지대에 있으면서 최종 순간에는 단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저는 옷 색깔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콘텐츠는 엄청나게 열공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고시 공부할 때보다 10배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10배요? 얼마 전에 그 정성국 교수 그 노동 문제, 예. 그다음에 김성한 옛날에 외교부 차관 외교안보, 예. 또 제가 듣기로는 요즘 국가 균형 발전 있잖아요. 예. 뭐 충청 대망론이니까 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게 다양한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로 분석해 보면 약간 이게 출마 시기는 좀 늦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소위 뭐 그 캠프에 계신 건 아니시죠? 여기 변호사님. 너무 이 분석이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잘 돼 있는 것 캠프는 같아요. 아니지만 이게 제가 카톡은 주고받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저는 저 말씀에서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어느 당에 들어가면 폭락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떤 후보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진중권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끝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시기의 문제죠. 국민의힘에 언제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외부에서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뭐 신당을 창당하거나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들어가건 개인의 자격으로 입당하건 그러한 형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먼저 구성돼야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요. 국민의힘에 들어갈 때 윤석열 전 총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이러한 태도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가마 태워주는 거 아니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네. 국민의힘의 일부 기득권 또한 청산해야 될 과거의 세력이라는 뜻인 거죠. 네. 보수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는 명제는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지만 국민의힘 좋아서 지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든 입당을 하건 간에 내가 국민의힘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민주당과도 싸우겠지만 국민의힘 내부도 확실하게 청산하고 개혁하겠다. 이 메시지를 줄 때 윤 총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이나 2030, 또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충청권의 민심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영남 출신 친박 의원들, 뭐 김용판 의원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수사 좀 무리하게 했던 측면이 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런 기조로 들어가게 되면 진전 교수의 말처럼 폭락하는 게 기정사실화 된다고 보고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내가 국민의힘도 휘어잡겠다. 다 바꿔버리겠다. 이런 일성을 낸다면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든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김용판 의원 같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해하는 시선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소위 적폐청산에 관련된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 이 소위 적폐청산 관련한 수사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내부 또 보수 쪽의 이 불편한 시선이 이 윤 전 총장이 그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좀 극복해야 될 숙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이제 시작됐다는 예.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는 우리 없이 당선되겠느냐. 네. 그럼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나 없이 정권 교체 가능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어떤 과정인 거고,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많은 이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과하고 후보돼서 당선되라.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뤄라.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탄핵 수사를 사과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법치, 준법, 이런 강조한 부분들을 다 부정을 해야 되는 자기 부정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 윤 전 총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부동층이라든가 예. 중도층 20, 30대 이분들은 이제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챙기느냐의 문제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당한 딜레마의 과정이 이 안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야권에서 조금씩 나오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 목소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